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는 2021년 새해 부동산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투자자와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지 부동산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2021년 부동산 단순하게 오른다 내린다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살펴보려면 변수부터 점검해야겠죠. 두 분께서는 2021년 부동산 주요 변수로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최 교수께서 먼저 답변 주시고 그 후에 이어서 고 원장 의견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저금리가 언제 해소가 되느냐의 여부,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연관되어 있는 코로나 극복에 대한 어떤 시기 문제,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있을 만한 그 대형 이벤트 중에 이제 선거라는 또 이슈가 있고요. 또 이 선거에 따라서 어떻게 규제 완화가 될 것인가, 이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내년도에 키워드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2020년에 집값이 왜 이렇게 올랐나 보았더니 네 가지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본 원인이. 첫째는 역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공급 부족이죠. 여기다가 저는 이제 규제 정책의 역설 내지는 부작용을 꼽을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 역시 저도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이 문제였다.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율이 내리고 또 할인율이 내리고 수익률이 올라간다. 또 돈들이 한 55%가 부동산으로 유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좀 특별하게 그 기대 심리의 광범위한 확산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끌이나 패닉 바잉이라는 말처럼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는 집값이 오를 것이다. 또 내년에도 그런 기대감이 역시 살아있는 거, 이러한 네 가지가 주요 키워드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짚어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대출금리 인상이랑 저금리 해서 결국은 같은 문제인데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2021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저금리가 예정돼 있다라고들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제에 이미 소속돼 있는 국가이다 보니 미국에서도 어쨌든 약간의 버블이 생기고 그 버블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계속적인 어떤 유동성의 그 강화 이런 것들을 계속 2023년까지 적어도 유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쉽사리 경기가 활성화 다시 된다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고,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면은 대출금리가 최근에 이제 시장금리 같은 것들은 이제 정책금리, 기준금리가 고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이제 좀 반등하는 추세이긴 하나, 그것이 정책금리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게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내년에도 금리라든가 또 대출금리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저금리가 당장엔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해소되기 어렵다면 저금리에 따른 어떤 유동성 과잉 현상이 뭔가 이렇게 감소가 되거나 뭔가 해소가 되는 어떤 그런 시그널은 내년에도, 아까 2021년에도 쉽사리 이게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신 것이고, 관련해서 고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기조 자체는 유지될 걸로 최 교수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미묘한 차이는 발생할 것 같아요.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급 부족 문제, 정책의 규제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조금 내년에는 좀 정책의 변화는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이 되기 어렵고, 지금 주제가 이제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문제가 좀 해결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는 2021년도에는 금리가 지금보다도 크게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가 최근에 신용대출하고 주담대 대출 금리가 약간 올랐어요. 그리고 이 오르는 추세가 이게 반짝 오르다가 다시 내려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최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2022년까지 양적 완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금리가 글로벌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양적 완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이렇게 실질 금리가 다소 좀 오르고 있는 점은
이제 저금리가 더 이상 부동산 경기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문이 있고요. 저금리 기조는 유지가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묘한 흐름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네, 부분이신 거죠? 약간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공통으로 짚어주신 키워드 정책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국토부의 수장이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기대 혹은 우려 공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동안 있어왔던 정책 기조가 2021년도에도 엄청나게 바뀔 거라고 기대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수고하셨고 애를 쓰셨던 김현미 장관께서 이제 바뀌시긴 했어요. 그동안 이제 이런 요청들 또 아니면 또 그 이야기들 많이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후보자이신 그 변창흠 후보자께서도 기존에 상당히 이제 그런 공급에 대해서는 공공의 어떤 공급 이런 것들 또 아니면은 뭐 직주 근접한 지역의 주택 공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이 아니셨고요. 또 학자 시절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전에 뭐 SH공사라든가 LH공사 사장 시절에도 공공주택이라든가 특히 이제 임대주택,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공공자가주택 형태로 해서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환매조건부 주택 같은 거를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뭔가 바뀔 만한 것들은 굉장히 좀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정책들이 2021년도에도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것 같다. 다만 뭐 다른 변수들이 말미에 뭐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약간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싶네요. 관련해서 고 원장 의견이 좀 궁금한데 네. 약간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조금 저는 좀 정책의 어떤 미세한 조정이랄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 우리가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그런데 기획재정부도 있고 여기 또 총리실도 있고 무엇보다도 청와대가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언론이나 알만한 사람 다 알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의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바로 투명하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조는 바뀌지 않지만 두 가지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LH의 뭐 부동산 자문위원을 현재 맡고 있고 변창흠 내정자와는 좀 비교적 소통을 하는 관계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 회의에서 보면 최 교수님 말씀대로 과거의 논문이나 이분의 이념이나 부동산에 대한 철학은 확고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변화는 없지만 네. 최근에 만나본 이분의 정책의 회의라든지 서로 소통한 결과를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이 공급 확대 정책의 필요성은 적어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공자가주택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까지 완화된 정책을 내놓으실 건지 이것까지는 미지수예요. 그러나 이 종전의 김현미 전 장관과는 다르게 진일보된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제가 직접 들었고 또 소통한 결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다소 좀 이 규제 개선이라는 말을 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제 일변도 정책이 부작용이 크다. 그래서 다소 좀 숨통을 틔울 필요는 있겠다. 이런 면에서 저는 좀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공공급 확대를 늘릴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이 원하는 충분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질문하신 내용이 굉장히 본질적인데 그게 뭐냐? 이 공공자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아까 토지 임대부 같은 경우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달 이제 토지에 대한 임대료 쪽으로 이제 얼마나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환매 조건부는 팔았을 때 국가가 다시 되사거나 아니면 팔았을 때 이익을 뭐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만 적어도 절반 이상을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소유자들이 원하는 주택과 맞질 않아요. 미스매치예요.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욕망이 소유욕이잖아요. 소유권은 완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갖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주택이 아니에요. 이 주택이 주거 기능도 있지만 자산 기능도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뭐 꼭 노인이 아니어도 은퇴자들에는 연금 기능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세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임대 그 자기가 소유하는 기간 동안의 주거 생활만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현재까지는 문제가 그렇죠. 있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이를 환수해 버리면 개인은 아무것도 건물은 시간이 가면 노후화되어서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자산이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택만 공급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욕구와 수요와 맞지 않고 실제로 많은 인기를 끌기 어려울 것이며 저항감이 생길 수 네, 있다는 그리고 말씀이신 실제로 거죠? 과거에 했다가 실패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정책만 밀고 나간다면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이미 예정한 공급 계획들이 2021년도 투자자 수요자들한테 어떤 전략을 취할지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나 옥석을 가질 만한 지역 어떤 곳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상기 신도시가 있으니까요.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뭐 이미 30만 가구에서 8사 공급 대책에 의해서 용적률을 인상을 해서 2만 4천 가구를 더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토탈 32만 4천 가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이미 올라와 있는 주택에 대해서 영끌이라든가 패닉 바잉을 통해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청약 가점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 보셔서 청년 세대들이라든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기 신도시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당장 2021년 7월부터는 상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찾아보시고 제가 보기엔 어차피 상기 신도시를 처음에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을 때 서울의 경계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공급하는 지역이라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그런 지역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입지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실제 이전에 있었던 1기 신도시라든가 2기 신도시보다 더 위치가 좋아요. 오히려 물량은 많지 않지만 도심권에서 유유지 같은 데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공급 대책을 얘기했잖아요. 공공 재개발을 비롯해서 유유지 그러니까 역세권에 역을 지하화하고 콤팩시티죠. 그러니까 고밀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개발 계획도 네. 꽤 이게 앞으로 변창흠 내정자가 장관이 되면 속도를 내가는 이분이 그런 또 지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도 지하화하게 되면 또 공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도심권의 공급이 나오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막 조급한 마음에 기존 주택이라도 사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는 하나 오히려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이 신규 분양을 노리는 전략. 특히 상기 신도시는 특공이 특별 공급이 85%나 돼요. 일반 공급보다도. 그러니까 이 자격 조건만 잘 갖추고 가점만 쌓고 자금만 준비한다면 앞으로 2, 3년간 내 집 마련할 엘도라도의 땅이다. 저는 이렇게 황금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3기 신도시 정부의 공급 대책 특히 그 3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펼쳤던 정책들이 사실은 여러 역효과를 불러왔다라는 지적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전망이라기보다는 재원에 더 가깝겠지만 정부가 2021년에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또는 어떤 정책은 펼쳐서는 안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축구 경기로 예를 들자면 좀 경기가 잘 안 풀리면요. 그 구단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감독을 바꾸기도 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그 굉장히 요청들은 많이 있었는데 하지 않다가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감독을 바꾸셨어요. 근데 감독을 바꿨다 하더라도 경기력이 안 살아나면 전술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그 정책의 수장을 아마 이번에 교체를 했지만 정책 기조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기는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그대로 같아요. 유지될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뭐 어떤 혹자는 24번, 혹자는 22번의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건 맞거든요. 직장 내 위화감도 계속 조성이 되는 이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이번에는 이제 전략도 한번 바꿔볼 만한데 제가 보기에는 바꿀 만한 전략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24번의 대책 동안 안 썼던 것이 네. 매물 잠김 현상들도 굉장히 집값을 오르게 하는데 굉장히 요인이 기여를 되죠, 했을 예. 건데 이런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서 이걸 해소하는 정책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저는 이것이 2021년도에 한번
카드로 바꿔야 될 전략 중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한번. 정부는 늘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뒤에 보면 종합대책이라고 꼬리표를 붙여요. 근데 지금까지는 종합대책이라고 하면 공급대책과 규제대책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종합대책이지, 규제만 그냥 몽땅 모아놓고 이게 지금 종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급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확실한 공급 확대 정책이 들어가는 그러한 대책을 25번째부터는 내놓아야 될 것이다. 지금 정부는 이제 보유세를 이제 인상을 해서 못 견디게 하는 거죠. 재산세, 종부세를 올려서 또 올리는 방식을 갖다가 과표도 올리고 그 다음에 세율도 올려서 어쨌든 이걸 높게 해서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을 계속 유지 못하게 하고 이제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부담이 돼서 매물을 내놓게 해서 뭔가 시장에 당장에 이제 현실적인 공급은 좀 4, 5년 이상 걸리니까 그렇게 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좀 계산기를 대충 두드려 보더라도 이익 형량을 해볼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유하면서 내가 얻는 손익과 그다음에 아니면은 매각을 해서 얻는 손익을 계산해 봤을 텐데 아무리 현재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린다 하더라도 팔 때 내는 그 손실이요 또는 이제 세금이 훨씬 큽니다. 아직도. 그렇다면 저 같아도 저도 뭐 그런 대상이 아니지만 저 같아도 내가 계속 보유세가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팔 때 내는 세금이 그거에 한 10배 정도 된다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공급을 하는 거는 실제로 공급을 지어서 공급하는 방식도 있지만 현재 보유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놔서 매물을 좀 출회하게끔 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매물을 좀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장에 매물이 좀 안 나오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계속 조급해지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떠밀려서 뭔가를 의사결정하라는 현상들이 있으니 이제는 부동산 정책에도 과거 북한과 했던 햇볕 정책이 부동산 정책에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제언을 드리면 뭐 보유세는 이제 종부세도 높아졌으니까 양도소득세는 좀 낮추어서 특히 내년 6월 1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하면 우리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유예되는 기간이잖아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두 가지. 하나는 양도소득세율을 좀 기존의 세율을 1, 20%라도 좀 완화해 주면 내놓을 사람이 저는 많을 것 같아요. 상담을 해보면. 두 번째,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활성화해야 되지만 거주 조건이 2년이 붙어 있거든요. 지금 압구정이 펄펄 끓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올해 말까지 조합을 결속해야 이게 지금 2년 거주 조건을 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불필요하게 그러면서 압구정은 지금 뭐 몇 달 사이에 매동 내지는 대형 평형은 거의 10억 가까지 올랐다고 그래요. 이런 난리가 나게 된 것도 사실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조건을 부여한 게 이게 촉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제한된 시간입니다만 어쨌든 공급 확대로의 물꼬를 터야 한다. 여기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된다는 신호를 주기 어려울 것이다. 신호가 안 나오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공급이 안 나오는데 전셋값도 계속 오를 것이고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광범위한 기대감이 불안감이 확산될 걸 막기가 진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 상당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짚어드렸던 그 키워드 금리와 정책의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짚어주신 각각의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 교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 왜 중요합니까? 일단은 그 기존에 있었던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약간 바뀔 만한 어떤 계기인 거죠. 근데 이것이 저는 이제 시나리오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가 선거를 포함해서 끝날 때까지 지금까지의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가 시나리오 1이고요. 예. 시나리오 2는 뭐냐면 이 정부가 계속 이런 어떤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하는데 혹시 차기 어떤 주자를 위해서 미리 어떤 선거를 의식한 완화 정책을 그를 위해서 한번 카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없었던 건 아니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제 뭐 부동산 규제의 어떤 그런 완화
정책들을 이제는 너무 규제를 옥죄기를 했으니까 풀어주는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나리오 1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규제의 어떤 완화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선거라는 것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거에 따라서 선거라는 어떤 그런 이벤트에 따라서 약간의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은 뭐 기대한다기보다는 그것이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느 정도 그것이 단초가 되는 예. 효과들도 있으니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워드를 이제 선거도 꽤 생각해 볼 만한 주요 2021년의 변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네네. 네, 이제 전체적인 정리의 시간을 가져보죠. 2021년 부동산 이것에 주목하라.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요. 어떤 시점이 가장 꼭지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걸 좀 약간 구체화해서 딱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3가지 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약간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시그널로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첫 번째가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년도에 금리가 올라간다면 두 번째는 내년도에 혹시 입주 물량이 갑자기 순식간에 늘어난다면 역시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됨에 따라 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해소됨에 따라서 뭐 현재 주택 보유자가 시장의 매물로 많이 매물로 출애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이 3가지.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단 하나만 발생해도 주택 가격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다 안 된다면은 또 뭐 약간의 버블이 더 잘하는 그러한 어떤 느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3가지 중에 그만큼 전세 가격은 그래도 저금리 기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올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올라가는 그런 네. 측면도 있지만 매매 가격은 그만큼 지금 오르는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비자분들 또는 어떤 주택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좀 브레이브하게 경계할 부분이 용감하게 있다. 예, 그렇게 의사결정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정리의 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 원장께서도 한 네, 말씀 해주시죠. 우선 저는 이제 정부와 개인의 입장에서 좀 나누어서 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쭉 해왔던 말입니다만 정부는 정책의 그 기조 전환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확대 정책과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게 정책이 실패다 이렇게 보지 말고 25번째 대책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공급 확대 정책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 과도한 규제 정책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책의 기조를 자꾸 집값을 잡는 데 주지 말고 지금은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전세값 안정에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급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저는 개인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이클과 버블 이론이 있다. 마냥 오르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거는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은 3가지를 저는 비법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은 집을 사기에는 좋은 시기는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소유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신규 분양 같은 이러한 합리적인 방법을 좀 노리는 게 이미 좀 놓쳤거든요. 두 번째는 지역 선택이 중요해요. 하고 싶은 게.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지역은 성장 지역과 비성장 지역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나쁜 부동산과 좋은 부동산이 있듯이. 그래서 저는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또 인프라가 우리가 이제 교통망 같은 것들이 GTX, ABC 뭐 신안산선이 대표적이잖아요. 아까 제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이런 신설 역세권을 주목해야 돼요. 기존의 역세권이 아니라 네. 여기에 소위 우리의 이익은 미래 이익의 미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남은 생은 미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앞으로 나아질 것을 미리 보는 성견지명 이런 안목을 갖추는 성장 지역을 선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지금은 중요해졌고요. 서울 같은 데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 살집 팔집에서 보니까 강남하고 영등포, 동대문, 은평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성장 지역으로 꼽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지역에 좀 관심을 가져라. 세 번째는 좋은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으면 대지 지분이 좀 넓고 땅값이 오르고 또 앞으로 좋아지는 이런 소위 말하면 살기도 좋고 사기도 좋은
이런 주거 가치와 투자 가치를 겸비한 저는 이를 슈퍼 아파트, 슈퍼 부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가지 삼박자를 잘 맞출 때 실패도 줄이고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 부동산 전망 짚어봤습니다. 혼돈의 시기일수록 제대로 된 예측과 전략이 필요한데요. 잘해주신 두 분의 분석이 투자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